안녕하세요. 포천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제가 또 괜찮은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독서를 해볼 건데요.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간의 뇌는 머리의 한가운데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선에 의해 좌뇌와 우뇌로 나뉜다. 건강한 인간의 우뇌는 신체의 왼편을 관장하고, 좌뇌는 신체의 오른편을 관장한다. 만약 뇌의 어느 한쪽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재앙이다. 반대쪽 신체가 마비되고 모든 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 특히 뇌가 손상된 아이들은 어떠한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으며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내 세포가 죽으면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어버린 아동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어떠한 치료도 시도할 수 없다. 그러나 1955년 우리 팀의 신경외과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수술을 시행했다. 바로 내 대뇌반구 절제술이다. 대뇌반구 절제술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뇌 절반을 외과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뇌의 절반은 머릿속에 수십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나머지 절반은 죽은 채로 병원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아이들은 절반의 뇌로 걷고 말하고 학교에 다녔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일부는 지능 지수가 평균 이상이었고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천재의 범죄에 들어갔다. 음, 통용되는 믿음과 달리 우리는 뇌세포가 10개 정도 죽어있는 상태는 외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어쩌면 뇌세포가 수백, 수천 개쯤 죽어있더라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아무리 원대하다 해도 무려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죽어있는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평균적인 아이들만큼 건강하거나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장면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우리는 보통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새로운 의문을 담기 시작했다. 왜 뇌의 절반을 절제한 조니가 손상되지 않은 뇌를 가진 빌리만큼 잘해 나가고 있을까? 빌리는 어째서 조니의 2배, 아니 적어도 조니 이상으로 잘하지 못할까? 과연 보통의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걸까?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우리 팀의 비외과 구성원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냈다. 정상적인 아이들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뇌손상 아동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간단한 치료법들도 꾸준히 발달했다. 이내 우리는 꾸준히 발전되고 향상되어 온 간단한 비외과적 치료법을 통해 뇌손상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1955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는 타고난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고 있을까? 어, 이게 이제 FI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러닝 프로펜서티라고 하는 어, LP라고 하는 학습 잠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부 발휘가 되고 있을까? all or nothing이죠. 과연 장애아동들의 아이는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전부 잘 발휘하고 있을까? 뇌손상 아동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건 아니다. 그러나 뇌손상 아동의 치료법이 매일 성취도를 높여간다는 사실은 정상 범죄 아이들도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 얼마 후 우리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아이들이 뇌 손상을 전혀 입지 않은 아이들과 비슷한 수행 능력을 보이는 모습까지 목격하기에 이르렀다. 치료법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보통 아이들만큼의 수행 능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뇌손상 아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55년도의 일입니다. 신경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신경의 정상 상태는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더불어 신경을 정상 상태로 재생시키는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이제 뇌손상 아동은 평균 이상의 혹은 월등하고 우수한 수준의 수행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5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신경의 정상 상태는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더불어 신경을 정상 상태로 재생시키는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이제 뇌손상 아동은 평균 이상의 혹은 월등하고 우수한 수준의 수행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번 우리나라의 치료 현실을 보자고요. 과연 1955년도에 이렇게 미국에서 신경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신경의 정상 상태는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치료 현실은 현장에서 치료사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흥분했다. 조금은 두렵기까지 했다. 지금껏 우리는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가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가소평가하고 있었다. 음, 이거는 이제 이 당시로 따지면 거의 루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학습자의 그런 러닝 포텐셜이라고 하는 학습 잠재력, 학습 우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학습 이제 성향, 잠재 성향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거죠. 왜냐? 이런 포텐셜도 영어의 뜻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냥 갖춰져 있어서 사이즈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러닝 프로페션티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0년 넘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은 뭔가 개념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용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치료사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너무 잘못돼 있어서 사실 치료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단순 무식하게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매혹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내 절반을, 그죠? 내 절반을 병원 유리병 안에 넣어둔 엘버트, 완벽하게 정상적인 두뇌를 지닌 빌리, 그리고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었지만 비외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완전히 정상적인 수행 능력을 보이는 찰리. 이렇게 7세 아동 3명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의 절반을 절제한 엘버트는 빌리만큼 똑똑했다. 정상 지능을 가진 아이만큼 똑똑했대요. 머릿속에 죽은 뇌세포가 수백만 개나 되는 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뇌 손상을 입지 않은 보통의 아이인 빌리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정상 지능 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을 갖거나 또 앞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럼 그게 왜 문제였냐라는 거죠. 오래도록 연구를 거듭해 오면서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위대한 발견을 목격했을 때보다 더욱 강렬한 떨림을 느꼈다.
그 세월 동안 뇌손상 완동을 둘러싸고 있었던 자욱한 수수께끼의 안개가 점차 걷혔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바로 건강한 아이에 관한 진실이었다. 건강한 아이에 대한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뇌손상을 입어 신경 체제가 혼란스러운 아동과 건강한 두뇌를 지니고 있어서 신경 체제가 질서 있는 아동 사이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드러났다. 논리적인 연관성이란 용어가 나왔네요. 과연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 건강한 아이에 관해서 서로 연관성 없이 개별적인 사실들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논리적 연관성이 드러나자 자연스럽게 인간 자체를 탁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연관성이 통해서 인간 자체를 탁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저도 항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균적인 아이들의 뇌가 보여주는 신경체제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의 종착역일까? 그러니까 평균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뇌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최대치인가 아니면 마지막 종착역인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균적인 아이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이는 뇌손상 아동들이 나타나는 이때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에는 신경 발달과 신경의 최종 생산물인 능력은 고정적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아이는 원래 능력이 있고 저 아이는 능력이 없다. 이 아이는 영리하고 저 아이는 영리하지 않다는 식이었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치료사들의 고정관념에 쌓여 숨겨져 있고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늘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신경 발달은 실제로 매우 독창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아이의 신경 발달 과정은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 발달 지체 아이의 신경 발달 과정은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진다. 보통 아이의 경우 평균 이상의 속도로 발달한다. 우수한 아이의 경우 평균 이상의 속도로 발달한다. 이제 우리는 내성상 아동과 평균적인 아동, 우수한 아동을 그저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아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킨 극도의 신경 질서 아해부터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뇌손상을 일으킨 경미한 신경 질서 아해, 보통의 아동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신경 질서, 우수한 아이들이 보여주는 높은 정도의 신경 질서까지 스펙트럼처럼 분포하는 하나의 연속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 스펙트럼처럼 분포되어 있는 하나의 연속체로 바라봐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용어상 보면은 거의 이제 이런 자폐 스펙트럼에서만 이런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 부류 아동을 뇌손상 아동, 그 다음에 평균적인 아동, 그 다음에 우수한 아동. 어, 사실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는데 지금 이것과 다르게 음, 어떤 식으로 한번 봐야 될 거냐? 아이의 현재 어떤 그런 신경 질서가 아마 영어를 좀 하겠지만 어떤 이제 체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체계가 어떻게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뇌 손상으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평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스펙트럼상에 과연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룹화 시켜서 나누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상에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95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어,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뇌손상 아동은 정지 상태에 이른 신경 발달 과정을 다시 진행시키는 데 성공했고, 발달 지체 아동의 경우 신경 발달의 속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 우리는 신경 발달 과정의 속도가 지연될 수도 있고 향상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점점점 FI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5세, 6세, 7세 그 다음에 이제 2, 3, 4의 그런 연령대별로 계속 이런 인지 발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렇게 뇌에 만약에 심각한 뇌 손상이 있다면 아무래도 돌 이후로 바로 이런 인지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재활의학과나 뭐 이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지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악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음. 간단한 비외과적 치료를 통해 뇌손상 아동의 신경질서와의 상태를 평균적인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회복 상태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적인 아동의 신경질서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FI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FI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능 지수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특수 학교로 보내줘야 될 아이들을 정상 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학습을 따라가면서 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씨앗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음, 저는 FI 프로그램이 정상지능 아동이 배웠을 경우에는 가장 더 월등한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 몇몇 영재 아동들을 해본 결과 정말 FI 프로그램이 너무나 탁탁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영재교육에 관련돼 있는 많은 뭐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행이 영재를 만든다 생각하지만 FI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가진 사고의 연장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뇌손상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친 것은 여태껏 검증된 신경질서 향상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제가 책 제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오래된 책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좀 개정판이 나왔지만 별로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좋은 책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수학을 할 수 없다는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아침 식사와 함께 나의 하루는 유쾌하게 시작된다. 그리고 조간신문을 펼쳐들면 유쾌함을 덮는 하루치 우울감이 몰려온다. 때때로 신문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상, 전쟁, 살인, 강간, 잔혹함, 강기, 죽음, 파괴가 장황하게 묘사된다. 그러면 더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내일이 오전다면 이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옆으로 치운다. 조만간 조간신문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이 또한 현실의 단 한 면일 뿐이다. 게다가 나는 금세 다시 즐거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음. 뭔가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세상은 안 좋은 일로 가득하고 비관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다시 마인드를 바로잡고 세상을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집에서 100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에반 토머스 연구소에서는 매력적인 젊은 엄마들과 즐거운 젊은 직원들 그리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영유아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연구실 뒤로 조용히 들어가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현장을 지켜본다. 그러면 불과 5분 만에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는 현장을 지켜본다. 그러면 불과 5분 만에 세상에 대한 희망이 샘솟고 정신이 번쩍 들고 시야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멋진 아침이 시작된다. 연구실은 일본식 다다미 바닥에 미닫이 문이 있는 쾌적한 일본풍으로 꾸며져 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자리한 이곳에 들어서면 흥분과 사랑, 존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방 반대편 나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는 20대 후반의 연구원 3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들을 가운데에 두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엄마들 20명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다. 엄마들 앞에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매우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2, 3세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몇몇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 나 외에도 방에는 대학 교수 1명, 교사 2명, 영국 출신 작가 1명, 호주 출신의 소아과 의사 1명, 신입 엄마 1명이 있다. 하지만 우리 관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여쁜 금발의 2세 꼬마 여자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아이는 독서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 유머 코드에 맞는 구절이 나오면 때때로 키득거리기도 한다. 나는 그 유머를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가 일본어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일본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나 봅니다. 나도 일본 아이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연구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내 일본어 실력은 그 아이의 독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이가 웃기는 구절을 읽으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는다. 아이는 영어가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사용하는 고전 한자로 쓰인 글을 읽고 있다. 방 안 일본인은 단 한 명뿐이다.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은 미키 나카야치 선생님이 중간에 끼어들어 소녀에게 질문한다. 미키 선생님과 아이는 서로 일본어로 묻고 답해서 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 나중에 미키 선생님에게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모두가 재미있어 했냐고 물어야겠다. 아이가 읽기를 마치자 연구소장인 제니또만이 영어로 질문한다. 재미있는 일본어 문장을 만들어 볼 사람.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든다. 제닛이 3세인 마크를 지목하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수지 아이슨의 옆자리로 간다. 연구소 부소장인 수지는 마크 앞에 커다란 카드 더미를 여러 개 놓는다. 카드에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자어가 하나씩 적혀 있다. 명사도 있고 동사, 간사, 형용사, 부사도 있다. 마크는 카드 여러 장을 골라서 자기가 생각한 순서대로 바닥에 깐 다음 소리내어 읽는다. 그러자 모두가 웃는다. 다행스럽게도 제닛이 번역을 해준다. 그가 만든 문장은
무스 사슴이 사과 파이 이에 앉는다 했다. 어떤 이세 아이는 코끼리가 딸기의 이를 닦는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유쾌한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들과 아이들을 마주본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쉽다는 기색이 역력한 채 자리에서 일어선다. 엄마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광경이라 눈물이 맺힌다. 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 손목시계를 뚫어지게 본다. 문득 웃음소리가 들려서 보니 생후 15개월 남자아이가 너무 깊이 허리를 숙인 나머지 균형을 잃었던 모양이다. 넘어진 아이도 일어서면서 웃는다. 일본어 수업과 작문 수업을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들이 무리지어 다음 교실로 가면서 잦아든다. 다음은 고급 수학 수업 시간이다. 소제목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음, 즐겁게 수학을 익힐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1963년 5월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출판되면서 이 조용한 혁명은 시작되었다. 나는 이후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놀랍도록 멀리 날아왔는지 기억한다. 어린아이에게도 글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제도 안의 7세 아이보다 가정에서 2세 아이에게 더 쉽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들은 단단히 결심했다.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제도 안에 7세 아이보다 가정의 2세에 더 쉽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학교 도움반에서 죽어라고 6년을 보내봤자 외부에 있는 아주 정말 뛰어난 고수들이 더 6년의 학교 시간보다도 더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현실을 엄마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학교는 단지 또래와의 관계나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조금 숨통을 트이기 위해 학교를 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은 그렇게 엄마가 기대하는 것만큼 초등 6년 동안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행한할 수 없으리만치 즐겁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바로 엄마와 아이의 세계다. 이 세계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한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품고 있다. 1975년 똑똑하고 열성적인 전문 엄마들과 에반 토머스 연구소가 만났다. 양측은 함께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쳤다. 이들은 함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다른 언어 두 개, 세 개도 가르쳤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쳤는데 배움의 속도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그들은 1세에서 3세에서 아이들이 새, 꽃, 곤충, 나무, 대통령, 국기, 국가, 지리 등 백과사전식 지식을 흡수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체조 및 수영,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르칠 수 있다. 아, 정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치료사들 특히 인지를 하는 그런 치료사들에게는 가장 기본 자질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지능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이 아이와 엄마에게 지금까지 경험 가운데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존중이라는 감정이 배가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태도에도 이 존중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음. 실제로 에반 토머스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엄마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법을 교육했다.
음, 잠깐만요. 이 젊은 여성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사는 이들이었다. 끝이 보이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겨우 시작 지점을 벗어난 시기였다. 이들은 25에서 32세의 나이에 일본어 말하기와 스페인어 읽기, 바이올린 연주하기, 콘서트와 박물관 관람하기, 체조하기 등을 배웠다. 세상의 여성 대부분이 먼 미래의 일로 희미하게 꿈꾸지만 대부분 실현하지 못하는 멋진 일들을 말이다. 이런 일들을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 과정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아이들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죄책감은 어느새 자기 자신과 자녀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자긍심과 고귀한 목적의식으로 마법처럼 바뀌었다. 1년쯤 전 어느 날 아침 내가 수학 수업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수지와 제닛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수학 문제를 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답을 맞췄다. 근접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답을 구했다. 수지가 질문했다. 16 곱하기 19 빼기 151 곱하기 3 더하기 111 나누기 4 빼기 51은? 제닛이 질문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어떤 차가 1갤런에 5마일을 갈 수 있다면 시카고까지 가는데 기름이 몇 갤런이나 필요하죠? 만약 차가 1갤런에 12마일을 간다면 어떨까요? 문득 머릿속에 줄리오 시미온이라는 아이가 떠올랐다. 그날 나는 아이에게 19의 제곱이 얼마인지 물었었다. 361이요. 근데 더 큰 수가 나오는 어려운 문제 좀 내주세요. 좋아. 나는 머릿속으로 큰 수가 답이 되는 문제를 찾았다. 천의 7승에는 0이 몇 개나 있지. 큰 수를 좋아하는 3세의 줄리오는 몇 초 동안 고민하는가 싶더니 만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21개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천의 7승을 적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0이 21개 있었다. 나는 전에도 이처럼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놀라곤 한다. 그러면서 내일을 맞이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믿음과 마음을 언제나 회복하곤 한다. 10년의 결자 방법을 찾아낸 우리는 마침내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법을 알고 싶은 엄마들에게 그 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비범하게 똑똑한지,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아이들의 부모조차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방법을 알게 되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그죠? 현재 6시 AM 06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